전하, 이 아이의 관상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1470년 성종 원년의 궁중잔치. 한 관상가가 고개를 들어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저 아이는 훗날 반드시 귀한 자식을 많이 낳을 상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모였다. 나이 겨우 14살, 서녀 출신의 작은 소녀 홍씨. 그날 밤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정각을 넘어 왕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홍씨는 평범한 집안의 딸에서 미래의 왕, 성종의 여인으로 낙점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그토록 관상이 좋다던 아이가 훗날 7 왕자와 세옹주, 모두 10명의 자식을 낳고도 단 한 번도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줄을.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치열한 궁중 정치 속에서 끊임없이 신분의 벽과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 끝에 조선 왕실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실 최다 다산 후궁. 하지만 끝까지 출신과 싸워야 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지금부터 그 비밀스럽고 잊혀졌던 궁중의 진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지요. 남양홍씨 명문가의 어느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중추부 동지사 홍일동. 조정에서도 이름이 꽤나 알려진 양반 대감이었지요. 그러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족보에는 단 한 줄, 즉실 소생이라는 냉정한 글귀만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서울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났으되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다 하여 평생을 멸시받아야 하는 운명. 과거에 응시할 수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는 굴레. 그것이 서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홍씨는 13살 무렵부터 그 차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드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 위의 일렁이는 얼굴은 마치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안의 적서 자매들이 비단 옷을 입고 대청마루에서 웃음꽃을 피울 때 홍씨는 늘 한 발짝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분홍빛, 노란빛 고운 저고리를 입고 제잘거렸으나 홍씨의 옷은 늘 수수한 빛깔이었습니다. 명절날 제사상 앞에 설 때도 홍씨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고 어른들의 눈길은 홍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저도 그 비녀 한번 만져봐도 되겠사옵니까? 적서 언니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슥실의 자식이 어찌 이것을 탐내느냐.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에 홍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에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씨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빼어난 용모도 그러했거니와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고요한 눈빛 속에 감추어진 총명함이었습니다. 글을 배우면 하루 만에 익히고 예절을 가르치면 한 번에 통달하였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녀로 태어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꼬?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홍씨는 밤마다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똑같은 피가 흐르건만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똑같은 달빛 아래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나의 하늘은 이토록 좁은가? 홍씨의 이복 숙부 중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도 있었다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역시 서울의 피를 타고난 자였지요. 혹자는 그 이름이 훗날 전해지는 홍길동전의 영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홍씨의 집안에서조차 서울의 한이 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5살이 되던 해 홍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으니 하늘이 허락하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성종 원년 1470년 갓 17살의 왕위에 오른 어린 임금 성종, 선왕 예종이 갑작스레 승하하시고 세조대왕의 적통을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덕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자을상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곁을 채우기 위해 전국 명문가의 교수들이 궁으로 불려들었습니다. 왕비를 세우고 후궁을 드리는 것은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가장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각 가문에서는 가장 빼어난 딸들을 앞다투어 청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밖의 이름이 후궁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남양 홍씨 가문의 서녀 홍씨. 명문가의 피는 흐르되 정실소생이 아닌 여인. 어찌하여 서녀가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조선 초기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신분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 서얼에 대한 차별이 후대처럼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 게다가 홍씨의 부친 홍일동은 조정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딸의 미모와 총명함을 아는 그는 비록 서녀이나 후궁의 자리라면 가능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입궁하던 날, 홍씨는 생전 처음으로 가마를 탔습니다. 비단 휘장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한양거리의 풍경. 기와집들이 줄지어 선 큰 길을 지나 마침내 웅장한 궁궐의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근정전의 높은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가마에서 내리며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주위에는 이미 여러 명의 교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정려 출신, 명문가의 정실 부인이 낳은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더 화려했고 걸음걸이는 더 당당했습니다. 홍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녀가 어찌 이 자리에? 저 집안은 측실의 자식도 궁에 들인다더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홍씨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홍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서녀이다. 그러나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서녀가 아니다. 나는 왕의 여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궁궐 안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 보이리라. 그것은 절박한 다짐이었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목숨을 건 각오였습니다. 궁궐 생활은 홍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수십 명의 후궁 후보들이 좁은 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저마다 애를 썼습니다. 몸가짐 하나, 말씨 하나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상궁들은 날마다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더 단아한지, 누가 더 총명한지, 누가 왕의 마음에 들만한지. 그 예리한 눈초리 아래서 후보들은 하나둘씩 탈락해 나갔습니다. 홍씨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화려한 옷차림과 교태로 눈길을 끌려 할 때, 홍씨는 단정한 몸가짐과 조용한 미소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다른 이들이 잠든 후에도 홀로 촛불 앞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대비마마의 처소에서 갑작스러운 부름이 왔습니다. 후궁 후보들을 직접 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홍씨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되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후보들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홍씨의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홍씨라 하옵니다, 마마. 남양 홍씨 가문이라 들었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 옷차림은 이토록 수수하냐? 홍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여인의 본분인 줄 알았사옵니다. 부족한 몸이 감히 비단으로 허물을 가릴 수 없다 여겼나이다. 대비마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녀라 하더니 말하는 것이 제법 점잖구나. 좋다. 내 마음가짐을 기억하마. 그날 이후 홍씨의 이름은 서서히 궁중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과의 첫 만남은 어느 가을밤에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빛나던 밤, 홍씨는 내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17살의 어린 왕 성종이 홍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홍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왕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 눈빛에는 이미 왕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대비마마께서 칭찬하셨다는 그 홍씨로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서녀라 하였으되 어찌하여 이리 당당하냐. 다른 이들은 과인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거늘. 홍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하, 떨지 않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떠는 것을 전하께 들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전하께서 실망하실까 두려웠나이다. 성종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솔직하구나. 과인은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네,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드는구나. 그날 밤, 왕은 홍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두 사람의 인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풍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성종 원년 겨울, 홍씨는 정식으로 후궁에 책봉되었습니다. 첫 품계는 수건. 후궁의 품계 중 가장 낮은 자리였으나 홍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봉 의식이 거행되던 날, 홍씨는 자주색 원삼을 입고 정전에 섰습니다. 문무백관들이 도열한 가운데 왕의 교지가 낭독되었습니다. 남양 홍씨 홍일동의 딸을 수건에 봉하노라. 그 순간 홍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15년의 세월. 멸시와 차별의 시선을 견뎌온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측실의 딸이 아니다. 나는 왕의 여인이다. 그러나 홍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궁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핏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정실 왕비한 씨가 이미 왕의 곁에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녀 출신의 홍씨가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씨에게는 남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차별 속에서 단련된 인내심, 눈치 빠르게 상황을 읽어내는 총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 홍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궁궐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으리라. 왕의 핏줄을 가장 많이 잇는 것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홍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종 9년, 1478년, 21살이 된 홍씨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아이를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홍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왕자라면 자신의 입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딸이라면, 아니 만약 아이를 잃기라도 한다면, 홍씨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건강한 아이를 점지하여 주소서. 이 한 몸 다 바쳐 기르겠나이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훗날 해수공주로 봉해질 아이였습니다. 산실청의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홍씨는 지친 몸을 일으켜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앙증맞은 손가락, 홍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라는 소식에 일부 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수건 홍씨가 딸을 낳았다더라. 아들이 아니니 총애도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홍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반드시 왕자를 낳으리라.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럿을. 홍씨의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481년에 첫 아들 완원군이 태어났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궁중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홍씨는 수건에서 수경으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홍씨의 임신과 출산은 그야말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1482년 회상군 출생, 1484년 견성군 출생, 1485년 정수공주 출생, 1487년 익양군 출생, 1489년 경명군 출생, 1490년 운천군 출생, 1492년 양원군과 정수농주가 잇따라 출생. 무려 14년에 걸쳐 7명의 왕자와 3명의 옹주, 합하여 10명의 자식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홍씨의 처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중드는 궁녀와 내관의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홍씨는 수경에서 수기로 후궁의 품계 중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봄이면 아이들과 함께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어린 왕자들이 뛰놀고 옹주들이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았습니다. 홍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꽃잎이 마치 눈처럼 내리옵니다. 그래,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희들이 이리 건강하게 자라주니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 왕자들이 연못가를 뛰어다니고 옹주들이 꽃을 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홍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녀의 딸로 태어나 저토록 멸시받던 내가 이제는 7 왕자의 어미가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내린 복이로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늘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홍씨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다른 후궁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같은 후궁들 사이에서는 숨길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숙의 홍씨의 처소에 또 경사가 났다더라. 서녀 출신이 왕자를 저리도 많이 낳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하의 총애가 홍씨에게만 쏠리니 우리는 언제 아이를 볼 수 있으랴. 홍씨가 회랑을 지나갈 때면 뒤에서 후궁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갑자기 멈추는 대화, 고개를 돌릴 때 흩어지는 시선들. 그러나 홍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응을 보이는 순간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리고 싶으면 수군거리라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그뿐이다. 궁녀들 사이에서도 홍씨에 대한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씨가 무슨 비수를 쓴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홍씨의 출신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홍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들이 겪어야 할 차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후궁의 소생은 왕비의 소생과 엄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비가 낳은 딸은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 이름부터 다른 이 차별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홍씨의 아들들은 모두 군에 봉해졌습니다. 완원군, 회산군, 견성군,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왕의 아들이라는 지위는 가졌으나 왕위를 이을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10살이 된 완원군이 홍씨를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님, 완원아, 아직 자지 않고 웬일이냐? 어린 왕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자는 왜 세자 형처럼 될 수 없는 것이옵니까? 소자도 아버님의 아들이건만 왜 소자는 군에 머물러야 하옵니까? 홍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완원아, 홍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타고난 것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어미가 아무리 너를 낳고 키웠어도 어미는 왕비 마마가 아니다. 그것이 너의 잘못도 어미의 잘못도 아니란다. 다만 그것이 이 나라의 법도이니라. 완원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정녕 옳은 것이옵니까? 홍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옳고 그름을 어미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다만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왕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어미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란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도 홍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얼의 굴레를 벗기 위해 이 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결국 내 아이들에게도 같은 굴레를 물려주고 있구나. 많이 낳으면 다를 줄 알았는데 10명을 낳아도 그 벽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것은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도 자신과 자식들은 영원히 2등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종 25년 1494년 홍씨가 37을 바라보던 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승하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씨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4해를 함께한 임금, 처녀 출신의 자신을 후궁으로 들여주고 10명의 자식을 안겨준 분,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홍씨는 빈소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왕의 이름은 연산군,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계비였으나 왕의 얼굴을 핥히는 등 행실이 문제가 되어 폐위당하고
결국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라. 그 자들과 그 자손들까지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연산군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사화라 불리는 피바람이 궁궐과 조정을 휩쓸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당했습니다. 홍 씨는 처음에는 이 피바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 여겼습니다. 자신은 패비윤 씨의 일에 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 10년, 1504년의 어느 날, 홍 씨의 처소에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내관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계 마마, 전하의 전교이시옵니다. 홍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완원군 이수가 영모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완원군. 홍 씨가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갑자사화의 회오리 속에서 완원군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연산군이 선왕의 아들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원아, 완원아. 10명의 자식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 왜 세자 형처럼 될 수 없느냐고 물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역적의 누명을 쓰고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수계 홍 씨를 소용으로 강등한다. 아들의 죄가 어머니에게까지 미친 것이었습니다. 24해 동안 쌓아올린 품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무서운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홍 씨의 직첩을 박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 직첩 박탈. 그것은 후궁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 궁궐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홍 씨는 그 전교를 듣고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녀로 태어나 왕의 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던가. 10명의 자식을 낳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궁을 나서던 날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홍 씨는 이제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수수한 옷차림으로 궁궐 후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 꽂았던 비녀도 손가락에 끼었던 가락지도 모두 빼앗긴 후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4해를 살았던 곳, 10명의 자식을 낳았던 곳, 그곳을 등지고 걸어 나오면서 홍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나 그 다짐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홍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날로 더해갔고 조정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종 원년 1506년 마침내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 보내졌고 성종의 또 다른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중종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 연산군 시절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이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계 홍 씨를 의정부 자수궁으로 불러들이라. 12년 만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지 12년 만에 홍 씨는 다시 왕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수궁으로 돌아오던 날 홍 씨는 5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미모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있었고 검은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박탈당했던 직첩이 복구되고 수기의 품계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왕의 빈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영예는 씁쓸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자식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사화의 피바람 속에서 혹은 유배지에서 혹은 병으로 살아남은 아들들도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홍 씨는 자수궁의 처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예는 돌아왔으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10명의 자식을 낳았으되 이제 내 곁에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이 과연 복인가 화인가. 홍씨의 만년은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의 기억과 처절했던 추락의 아픔이 뒤섞인 채로 중종 5년 1510년 홍씨는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정부 자수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11월 지금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언덕에 홍씨의 묘가 조성되었습니다. 묘 앞에 세워진 상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종대왕 빈 수기남양 홍씨 지묘. 성종대왕의 빈 수기남양 홍씨의 묘라는 뜻입니다. 측실의 딸로 태어나 후궁으로 살다가 묘비에는 대왕의 빈이라는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홍씨가 낳은 7왕자와 세옹주는 이후 여러 양반 가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양반 사회 곳곳에 뻗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족보를 따라가면 수계 홍씨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대의 일부 기록에서는 홍씨의 어머니를 측실이 아닌 정실로 고쳐 적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얼 차별을 피하려는 후대 족보 정리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서얼이면 불리하니 정실 소생으로 올려 적자는 식의 미화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출생은 서늘했지만 홍씨는 성종의 총애와 10명의 자식으로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측실의 딸도 왕실의 중신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신뢰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갑자사화와 연산군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함께 언제든 토사구팽당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후궁의 성공과 추락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계 홍씨, 서얼의 딸로 태어나 왕이 여인이 된 여인,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후궁, 그러나 끝까지 2등 신분의 굴레를 벗지 못한 비운의 여인, 그녀의 삶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제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0명의 자식을 낳았으되 한 명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으되 끝내 왕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수계 홍씨의 삶이었고 조선 후궁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후궁, 그리고 측실의 딸이라는 이름을 끝내 지울 수 없었던 한 여자. 수계 홍씨의 삶은 후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식과 신분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던 한 어머니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사 충격실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